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1일 실시한 저희 간호직 공무원 시험 간호관리의 기출 해설 특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해설에 대한 특강을 하기 전에요. 제가 이번에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 출시된 이제 간호관리 20문제는 간호관리의 이해에서 약 2문제, 그 다음에 기획 파트에서 우리가 5문제, 그 다음에 인사에서 3문제, 그리고 지휘에서 3문제, 통제에서 약 3문제, 간호단위 관리에서 3문제, 법과 윤리에서 1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되었지만 조직이란 파트에서 빠졌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간호관리에서는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거나 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12월 3일 내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우리가 탄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 조직 체계가 약간 마비가 왔었죠.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아예 빠졌어요. 대신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건 기획 파트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답인으로서 우리는 기획 파트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 강의를 대비했을 때 답인도 우리가 기출 특강을 할 때 통제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제에 대한 걸 작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서 기획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 파트가 여전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평이한 편이었고요. 과거의 기출 베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국시 문제를 출제하신 적이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문제 정도가 국시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러니까 국시 문제집하고 똑같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국시에서 좀 강조하는 추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국시 변형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걸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아마 전체적인 평균 커트라인이 살짝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짝 올라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쟁률이나 이럴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점수가 조금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가 평이하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커트라인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자,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1번 소멸성, 2번 무형성, 3번 이질성, 4번 비분리성.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비스의 특성은 보통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답과제에 있는 것처럼 소멸성,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무형성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 무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유형적인 단서를 만들고 고객 접촉 빈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자꾸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무형성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동시성 또는 비분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고객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분리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언제 서비스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센터를 다양한 곳에 만들어놔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바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이미 교육된 사람을 잘 뽑아놓는 것도 비분리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질성이 있습니다. 자, 이질성은 다른 말로 가변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화나 규격화, 자동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소멸성이 있습니다. 자, 소멸성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재고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보통 진료 예약 대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정리를 해나가면 이 소멸성을 조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서비스의 질이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럼 정답은 3번 이질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 풀하다 할 때 최근 들어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성이 기존에는 되게 다빈도였음에 불구해도 최근 한 3년 사이에는 출제가 안 됐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간호기록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기록한다. 2번 공인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번 다른 간호사가 수행한 것을 대신 기록하지 않는다. 4번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 자, 간호기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간호기록의 유형, 그 다음에 간호기록의 원칙,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간호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건데요. 이번에 시험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그냥 일반적인 간호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간호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기록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간호처치를 수행하기 전이 아니라 수행한 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사전에 해놓는 것도 안 됩니다. 그때그때 수행하고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인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아니요. 공인된 약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간호사가 수행한 것을 대신 기록하지 않는다? 예,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 환자의 주관적 호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건 근거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제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우리가 간호기록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거, 그래서 환자들의 이름을 적어두거나 그 다음에 환자한테 종칭을 쓰거나 기록상 그런 것들은 뭐 환자나 또는 의사한테 지나치게 존칭 쓰는 거,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록은 그 평이한 말을 쓰기 때문에 막 극존칭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자 안전 접근 방법은 환자 안전사고의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후 후향적으로 조사한다. 1번 균형 성과표, 2번 식스시그마, 3번 근본 원인 분석, 4번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 자, 우선 저희는 답까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환자 안전 접근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질 관리 향상 방법도 있습니다. 자, 통계에서 질 관리 향상 방법 중에서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BSC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적인 거와 비재무적인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내부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이렇게 크게 재무적인 거와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질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균형 성과표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질을 통제할 때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품질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핸드폰의 불량률이 제로일까요? 아닙니다. 핸드폰의 불량률은 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액정에 빛번짐이 있다라든지 뭐 버튼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물리식 키보드 같은 버튼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량률을 가장 최소 설정을 해놓고 그거 이상의 불량률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고객에 보이든 그다음 보이지 않든 그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의 최저 불량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식스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스시그마에서 파생한 것이 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거는 속도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불합리한 가정을 배제한 것을 보통 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 안전 접근 방법의 전형적인 겁니다. 근본 원인 분석하고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이 있는데요. 자, 근본 원인 분석은 어떤 형태의 사고나 오류든 먼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럼 발생을 하면 우리가 후진을 한다고 하죠. 후진을 해서 뒤로 가요. 후진을 해서 뒤로 가서 모든 것을 싹싹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현재 전진합니다. 쭉 전진해가지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대안들을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근본 원인 분석은 후향적 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은 전향적 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문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규명한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지만 더 명확한 건 후향적으로 조사한다. 후진해서 확인한다. 뭐예요? 근본 원인 분석. 자,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었었고요.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동기부여 1호는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학교 대상, 비교 대상보다 가다하다고 지각하여 더 많은 업무를 맡으려고 한다.
두 번째, 자신이 받은 보상이 비교 대상보다 가소하다고 지각하여 추가적인 보상 기회를 찾는다. 1번 브룸의 기대 이론, 2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3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4번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자, 우선 우리는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과 그 다음에 가정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가? 즉, 욕구와 만족에 관련된 우리가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 그리고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그 다음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 다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뭐 아지리스의 우리가 성숙 미성숙 이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이 해당되는 욕구나 만족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와 연결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브룸의 기대 이론, 그다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스키너의 강화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있는 답과지 속에 있는 이론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중요한 행동을 결정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주관적 기대감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기대감, 그 다음 우리가 최종적인 원하는 바들이 얼마나 나한테 그 보상이 매력적인지, 유익가 또는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삶에서 지금 내가 성취하는 보상이 그것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수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 그 다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조직에서 공정하다고 지각할수록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비교 인물이 있어요. 그 비교 인물과 비교를 했을 때 공정하다고 느껴지면 조직에서 더 잘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면 그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다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게 되고요. 너무 쉬워도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선명할수록 훨씬 목표 설정이 수월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다음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친하, 다른 말로 친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권력력, 나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우리가 성취동기라고 해서 어떤 일을 잘 해결하고 일하기를 즐기고 뭔가 이루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조직에서는 각 욕구에 맞는 사람에게 맞는 업무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 리더에 적합한 거는 보통 이제 조직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관리자의 뜻을 따라가면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일의 자체의 성질이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취욕이 강한 사람한테 보통 리더 자리를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대상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2번 아담스의 공정성이죠. 준거 인물이라고 해서 비교할 인물이 있을 때 그와의 비교를 통해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수행 평가 시 피평가자의 우수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다른 요소도 높게 평가하는 오류는 1번 혼효과, 2번 후광효과, 3번 근접차고, 4번 중심화 경향. 자, 이거는 직무수행 평가상의 오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선 혼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혼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평가한 사람이 워낙 엄격한 사람이어서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부하 직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걸 혼효과라고 하고요. 자, 후광효과는 우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되게 다양한 평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그 평가 요소들 중에서 한두 가지가 뛰어나면 나머지도 다 좋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도 경험했던 일인데 저희 학생 중에서 되게 이제 키도 180이 넘고 굉장히 잘생긴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실습을 나갔어요, 보건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표를 받아봤는데 이 친구 100점인 거예요. 근데 평가표가 100점인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뭐 98점이나 99점인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마침 그때 보건소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간 김에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저희 학생이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존재 자체가 행복이래요.
외모도 괜찮고 애가 싹싹하고 그렇다. 물론 그 친구가 제 지도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모도 괜찮고 싹싹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습을 할 때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팀장님은 너무 거기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이 후광 효과는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뛰어나면 나머지가 안 보일 만큼 후광이 둘러싸인 것처럼 여겨져서 다 좋게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근접착오인데요. 근접착오는 시간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그다음 좋든 나쁘든 최근 걸 더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예대상이나 드라마 대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연말 연예대상이나 드라마 대상 같은 경우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1월, 2월에 방영된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10월, 11월, 12월 요때 방영된 영화나 드라마에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 나쁜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각 한 번 한 김간호사와 그 다음에 1, 2, 3월에 지각 5번 한 이간호사 중에서 누굴 더 잘못해서 보냐면 최근에 지각 한 번 하는 걸 더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오류에 의한 평가가 근접착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심할 경향은 우리가 채점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극단적으로 나쁘게 또는 극단적으로 좋게 주는 점수를 하면 인간의 심리적으로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 체크하는 경우를 중심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심화 경향을 설명할 때 무조건 좋게 주는 걸 간대화 경향, 무조건 나쁘게 주는 걸 가혹화 경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직무수행 평가 시 피평가제의 우수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요소도 높게 평가된다. 자, 다른 요소도 높게 평가한다. 뭐예요? 후광 효과입니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간호인력 산정, 인력 모집 및 개발, 선발, 인력 배치, 1번 직무관리, 2번 학부관리, 3번 개발관리, 4번 유지관리. 자, 인적 자원 관리의 대표적인 관리 활동은 우리가 직무관리, 학부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입니다. 직무관리는 대부분 조직에서 이루어지지만 직무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쪽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직무관리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조직에서 다룹니다. 근데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직무수행 평가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직무관리고요. 자, 학부관리는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정하고 뽑고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이에 이르는 전반적인 활동을 학부관리라고 합니다. 자, 개발관리는 주로 교육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일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개발관리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업무를 좀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징계도 하고 훈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유지관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간호인력을 산정하고 모집, 선발하고 배치를 한다는 건 전형적인 학부관리에 대한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어쨌든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학부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학부관리였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리 이론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문서화한다. 2번 구성원의 생산성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3번 자원은 변환 과정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로 산출된다. 4번 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생산성을 높인다. 자, 우선 우리는 관리 이론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전적 관리 이론, 이것은 기계적 능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었고요. 즉 생산성이 바탕이 되면서 이제 일하는 작업의 과학이나 경영의 과학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적 관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지만 보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전적 관리 이론과 신고전적 관리 이론 모두 다 내부 환경 중심으로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현대적 관리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현대적 관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기존에 우리끼리 뿡짝뿡짝뿡짝 내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에서 외부 환경과 교류하거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전적 관리 이론에선 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 동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분업 전문화하고 그리고 이제 일일 가업량을 정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일일 가업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임금을 삭감하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작업의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올에 얘기한 행정관리론 또는 일반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의 과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일반 관리론 또는 일반 행정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관리자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유지하는데 나름의 원칙과 방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개의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휘 권한 체계에 따라서 역할, 책임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어떻게 분당이 되고 일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일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문서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이 관료제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자 메이어와 그의 친구들이 호선 조명 공장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론이고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행태과학론이 발전하게 되어서 인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다음 현대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선 체계 이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상호 교환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투입, 변환, 산출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한 이론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요. 상황 적합, 부적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떤 방식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서로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창조해내기도 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 돌아왔습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규칙과 절차를 문서화한다. 자,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문서화하는 건 보통 관료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원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자, 성과금 제도와 같은 거죠.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적 관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원은 변환 과정을 통해 제품이 서비스로 산출된다. 자,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그 공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체계 이론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생산성을 높인다. 사회 심적 욕구 중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관심, 서로의 분위기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생명의료윤리 원칙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율성 존중의 원칙, 환자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 두 번째 악행 금지의 원칙,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과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한다. 3번 선행의 원칙, 해악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한다. 4번 정의의 원칙, 환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 자, 우리 보통 윤리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답까지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침해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악행금지의 원칙은 다른 말로 무해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기본적으로 창작해야 될 윤리 원칙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과 해를 입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한다. 맞아요. 그 다음 선행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간섭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대상자가 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든지 또는 대상자가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간섭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대상자가 나중에는 본인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행의 원칙, 선행의 간섭주의입니다. 자, 보면 해악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원칙 중에서 정의의 원칙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쪼개기 가지고 나눠 가지느냐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우리 그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 원칙과 보편 원칙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정의의 원칙은 어떻게 나눠주냐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최종 결론난 건 아니지 올라온 거에 의하면 개개인한테 다 15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의의 원칙은 그렇게 어떻게 쪼개주느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 자, 이건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약속과 관련된 거는 성실의 규칙이에요. 자, 성실의 규칙은 약속 이행과 관련이 있고요. 신의의 규칙은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정직의 규칙은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인가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단위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입원실은 30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한다. 2번, 단시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3번, 격리실은 전실을 두어 이중문을 설치하고 항상 양압을 유지한다. 4번, 간호사실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70dB 정도가 적절하다. 자, 우선 간호단위 환경관리, 제가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최근에 시험이 안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때 나올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었죠. 자, 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입원실은 우리가 약간 입원실에 들어가면 좀 침침하다고 했죠. 어둡다고요. 그래서 한 100룩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처치등을 켜면 200룩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호사실이라든지 처치실 이런 데 가면 400룩스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300룩스가 아니라 100룩스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시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커튼이나 칸막이 설치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격리실에는 전실 두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격리실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격리실과 복도 사이에는 조금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옷도 벗고 손도 씻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문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양압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격리실은 음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간호사실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70dB, 70dB이면 속에서 신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병실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좀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30dB 정도. 그러니까 소곤소곤 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스테이션이라든지 처치실 뭐 이런 데서 40dB 정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70dB는 너무 높아요. 왜냐면 우리의 소음 기준 얘기할 때 우리가 막 85dB, 80dB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꽤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만에 환경관리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집단 의사결정에 비해 개인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르며 기억,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니은 의사결정의 수용성이 중요한 경우, 디귿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리을 의사결정에 명료한 책임 소재가 필요한 경우. 자, 우리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은 꽤 다빈도라고 했어요. 중빈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개인 의사결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보다 창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단 의사결정은 우선 질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집단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 의사결정이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수용성이 중요한 경우는 니은은 집단 의사결정.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여러 명이 모이는 집단 의사결정이 더 많은 걸 검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명료한 책임 소재가 중요한 거는 집단은 우리가 함께 결정했어요. 그럼 끝이기 때문에 딱딱 눈에 들어오는 건 개인 의사결정일 때 훨씬 명료한 책임 소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인 의사결정이 효과적이라고 한 것은 어디 있나요? 기억과 그 다음에 리을이 들어가 있는 1번이, 자, 그 기억과 리을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예.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이게 약간 내려왔네요. 그래서 2번이 어쨌든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한 5년 사이는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카츠의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간적 기술은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방법, 장비 등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2번, 실무적 기술은 상위 관리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도가 높아진다. 3번, 개념적 기술은 조직을 전체로 보고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이다. 4번, 실무적 기술은 구성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다. 자, 카츠의 관리 기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크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적 기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무적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념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최고관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고관리자가 주로 쓰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은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모두에게 비슷한 분포로 중요하지만 특히 강조되는 건 중간관리자에게서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선관리자한테 필요한 기술로 봅니다.
그래서 개념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인간적 기술은 동기부여시키고 리더십 발휘하고 사람들이 조정을 해가면서 쓸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 실무적 기술은 실제 환자를 보고 간호술기를 행하고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적 기술은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방법, 장비 등을 사용하는 능력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인간적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무적 기술을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상위 관리 계층에 올라갈수록 요구도가 높아지는 건 실무적 기술이 아니라 개념적 기술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을 전체로 보고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념적 기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한 건 실무적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 기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예, 확실하게 3번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카츠의 간호관리 기술, 제가 꽤 다빈도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저 실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소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그 기상, 그 다음에 취침에 대한 저희가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강생 선생님들 중에서 공통으로 국사 과목을 좀 어려워해서 국사를 이제 제가 다른 책을 하나 사가지고 찍어서 보내면 풀어서 제출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 갑자기 답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자주 봤던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력 충원을 위한 내부 모집의 장점은 1번 인력 충원 비용이 절감된다. 2번 기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3번 조직 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 4번 유능한 전문가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우선 우리가 인력 충원을 위한 방법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부 모집 그리고 외부 모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내부 모집은 많은 인원이 이동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승진할 연차가 됐는데 그 수강사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면은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그 빠져나가고 이렇게 있어서 당장 메꿔줘야 되는데 경력 간호사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났을 경우에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직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은 아낄 수가 있지만 새로운 직무와 관련된 교육 비용은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력 충원 비용은 절감되고 하지만 인력 개발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참신한 인재를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굳어 있죠. 그런가 하면 외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들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쇄신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파벌이 형성된다든지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는 건 내부 모집, 외부 모집 모두의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충원하는, 뽑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속에 교육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부 모집의 장점이라고 했는데요. 충원 비용이 절감되는 거 맞아요. 기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거는 외부 모집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 이것도 외부. 그 다음에 유능한 전문가 영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인력풀이 넓어지니까 외부예요. 그러면 내부 모집의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건 1번. 인력 충원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들 판정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부서에서 승진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사기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다빈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비용적인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보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 대차제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 수 있다. 2번 기본 요소는 수익, 비용, 단기 순이익 등이다. 3번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손익을 나타낸다. 3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표시한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무보고서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는 3총사가 존재하는데요. 그 3총사가 누구냐면 대차대조표라고도 불렸지만 이제는 법령에서도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차대조표라고 불리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산들 같은 거를 이제 유동자산,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에 부동산처럼 해서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고정자산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빚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부채, 유동부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빚을 뺀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순수 이익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자, 요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직이 얼마나 빚이 많냐 이런 것들 가지고 건전하다 비건전하다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건전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조직에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느냐 그럴 뭐 여유가 있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할 때 보통 재무상태표를 사용해요. 그다음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버렸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몇 분기 얼마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공장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 재료비 이런 거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이익이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특정 우리가 경영자가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같은 거 할 때는 그 성과에 따라서 배당률 같은 것도 확정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투입된 비용이라든지 그 후에 나온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현금을 들고 남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러 오면서 편의점에 들렸어요. 편의점을 들려서 제가 보통 아침을 거의 안 먹는 편인데 그 강의하는 날 중에서 좀 유난히 좀 아침에 좀 피곤하다고 느낀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빵을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랑 이제 빵을 하나 사갖고 왔는데요. 저는 최근에 현금을 찾은 적이 거의 없어요. 계좌이체 정도는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은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서 제가 9,300원을 썼으면 9,300원이라고 하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바로 9,300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넣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실제 들고 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기본 요소는 수익, 비용,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한 거 명확하게 구분해 보는 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손익. 자, 이것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표시한다. 자, 현금이라는 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얘는 현금 흐름표를 얘기해요. 그럼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은 간호부는 환자 경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병동 파트장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팀원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다. 1번 Y형, 2번 사실형, 3번 수레바퀴형, 4번 완전 연결형. 자,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은 중빈도 정도 되거든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데 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완전 연결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우리가 그 답까지를 보면 Y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지만 두 집단을 중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을 Y형이라고 해요. 자, 사슬형은 전형적인 우리가 라인 조직, 공식 조직에서 그 리더가 있고 층층 대층으로 명령 지시, 그다음 보고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게 사슬형. 그 다음에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에 강력한 리더가 존재해서 리더를 통해서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리더한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수레바퀴형. 그다음 완전 연결형은 특정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완전 연결형이라고 하는데요. 의사소통 속도도 빠르지만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거 빠지고 원형이 있죠. 원형은 리더가 존재하지만 리더가 과도하게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충분히 서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할 때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팀원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힌트예요. 두 번째 있는 것이. 그러면은 자유롭게 정보 교환. 모두가. 정답은 4번 완전 연결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15번 문제입니다. 간호단위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 물품은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2번 재고 관리 시 품목별 수량 확인을 생략한다. 3번 린넨의 일일 정수량은 사용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폐기한다. 자, 우선 이거는
간호단위에서 물품 관리는 우리가 비품과 그다음 소모품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침대, 뭐 가습기, 뭐 IV 폴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꺼주, 주사기, 헤파린락 이런 것처럼 우리가 꽤 많은 사용 빈도를 하고 한재수가 늘어나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품은 허가받은 병상수 플러스 여유분을 구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평균 환자수 플러스 여유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걸 보겠습니다. 1번. 선입선출이란 건 뭐냐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편의점에서 혹시 알바해 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알바를 안 해봤더라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는 물품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걸 알고 뒤에 거부터 집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러지 않고 당장 먹을 거면 앞에 있는 걸 사가지고 오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독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소독해서 유효기간이 긴 건 뒤로 가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앞쪽에 있거든요. 그럼 그걸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선입선출이라고 한 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낸다, 먼저 쓴다 이 말이에요. 얘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재고관리 시 풍목별 수량 확인을 생략한다. 아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량 확인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 리넨의 1일 정수량을 사용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아니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제 1.5배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독기구 있잖아요. 폴셋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2.5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5배에서 2.5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지 3배 이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폐기한다.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던 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폐기하는 겁니다. 이건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호단위 관리가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된 경우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약간 국시스럽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호단위 관리를 강조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건 보통 국시 스타일이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영역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언급되는 것들이 약간 국시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감소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사건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니은, 간호 실무 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한다. 디귿, 기관의 정책, 규정, 지침 등을 정기적으로 숙지한다. 1번 기억, 디귿,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기억, 니은, 디귿. 자,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보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표준이라든지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초로 업무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건 없는지, 너무 올드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계속 점검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들어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도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7번 문제 볼게요. 연기준 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새롭게 예산을 적정한다. 2번 비용과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3번 물가 상승률 등 전년 대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4번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함으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연기준 예산제도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기준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요. 무조건 모든 항목을 다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자료를 다 분석하고 타 기간의 자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실무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예산 처리가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소통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연기준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와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좀 아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비용과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가 상승률 등 전년 대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자, 요거는 점진적 예산 제도가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보통 공무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되는 상황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 담당자의 파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물가 상승률만 곱해줘가지고 확인해요. 이런 걸 합해 중심의 예산 체계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연기준 예산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함으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예, 타당성이나 당위성, 중요성 모두 다 재평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제도가 한동안 쭉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 때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얘랑 점진적 예산제도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한다. 점진적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물가상승률만 곱해주거나 해주는 거라면 연기준 예산제도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정답은 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료 법령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1번 치과병원, 2번 한방병원, 3번 요양병원, 4번 종합병원.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대해서는 다빈도는 아니지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병과 간호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요양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가능해요.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양병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요양병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간병인을 둔다라든지 간병인이 함께 있는 구조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수가로.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원금을 좀 받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주 병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때랑 알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복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명의 PDCA 단계는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 가능 분야를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한다. 1번 플랜, 2번 두, 3번 체크, 4번 액트. 자, 우리가 질 향상 활동 방법, 질관리 분석 도구를 얘기할 때 PDCA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PDCA 사이클에서 플랜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분야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실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해서 소규모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체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적용을 통해서 깨닫게 된 어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안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트는 가장 이익이 되는 방태로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맞춰서 뭔가 하게 된다는 것을 대규모로 적용해보는 걸 액트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게 계획이라면 그 다음에 실행은 소규모로 적용을 해서 실제 검토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검증, 체크는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소규모 적용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로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액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DCA 사이클에서 정답은 우선 플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 가능 분야를 검토하고 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러면 뭐와 좀 헷갈릴 수가 있냐면 계획과 검증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검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업무 이제 프로세스의 결과를 확인하는 거라면 문제를 규명한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되거든요.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계획에서 합니다. 실행은 소규모로 적용하면서 검토를 해보는 거고 검증은 그 소규모를 실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규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PDCA 사이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우리가 포커스 PDCA 사이클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피들러의 사항 적합성 이론에 근거할 때 다음 설명에서 사항 호의성과 효과적인 리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간호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좋다. 두 번째, 간호 업무의 구조화 정도가 높다. 세 번째, 간호관리자의 직위 권한이 약하다. 자, 1번, 비호의적 상황 가압지향적 리더. 2번, 비호의적 상황 관계지향적 리더. 3번, 호의적 상황 가압지향적 리더. 4번, 호의적 상황 관계지향적 리더. 자, 보통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는 상황 호의성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상황 호의성이라는 건 얼마나 리더에게 상황이 긍정적이냐는 걸 보는 건데요. 거기에 관여하는 상황 호의성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업무의 구조화, 그 다음에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간호관리자의 직위 권한. 이 세 가지가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상황 호의성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가 LPC 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리더가 싫어하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 좋게 준다고 하면 관계 중심형 리더고요. 나쁘게 주면 가업 중심형 리더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황 호의성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이 좋냐면 가업 중심형의 리더가 좋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감정이 휩쓸리는 것처럼 볼 테니까요. 그리고
상호일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이런 식으로 관계 중심의 리더가 좋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왔을 때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도 좋고 업무의 구조화도 높고 그 다음에 직위권한도 근데 직위권한은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호일성을 구성할 때 관리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크게 좋음, 그 다음에 나쁨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구조화도 높음, 낮음. 그 다음에 간호관리자 지휘권한도 강함, 약함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선 세 가지 우리가 총 8단계까지 쭉 있는데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근데 지금 우선 이 세 가지를 딱 봤을 때 두 가지 이상이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비교적 호의적인 상황에 가까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상황 호의성은 호의적인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과 4번 중에서 답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상황이 호의적이라고 하면은 가업 중심형의 리더가 좋은 건지 관계 중심형의 리더가 좋은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거나 아주 비호의적이면 오히려 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게 좋고요. 상황 호의성이 중간 정도면 우리가 보통 관계 중심의 리더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 호의성이 좀 높은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가업 중심의 리더가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 돼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는 사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상황 호의성에 대해서 쪼개놓은 게 8단계로 쪼개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지 않아도 지금 이 두 가지 이상이 높다는 것은 상황이 비교적 호의적인 거. 자, 비교적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가업 중심의 리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실시된 간호직 공무원의 간호관리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통합된 지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나왔고 한 2문제 정도 간호단위 관리 쪽에서는 약간 국시 문제처럼 약간 나온 부분이 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2025년 6월에 시험 본 기출 해설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